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난방비 59만 2천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중산층 지원은 추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가 하노이 결별 이후 당시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구체적으로 추진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몇 달 뒤에는 이 지사의 방북을 요청해달라는 공문도 북측에 보냈습니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추진과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를 본격화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장제원 의원이 안철수 의원 측에 전화를 한 것을 두고 다시 윤심 논쟁이 불거졌습니다. 오늘부터 서울택시 기본요금이 4,800원으로 1,000원 인상됐습니다. 지난달 야간 할증 인상에 이은 조치여서 택시 승객은 미터기 보기 두렵다는 반응입니다. 3년 만에 공공기관 채용 박람회가 열려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올해 2만 2천 명이 신규 채용될 것으로 예측됐는데 6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돈을 빼앗아 달아나는 은행 강도를 직원이 저지하고 경찰이 붙잡았습니다. 출시 40일 만에 회원수 1,000만 명을 돌파한 대화형 AI 챗 GPT를 살펴봤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변호사 시험과 의사 시험을 통과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난방비 문제가 서민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미 폭탄 맞았다는 표현까지 나왔는데 다음 고지서는 더 두려울 것이고 이런 난방비 폭탄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이어질 거란 우울한 전망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에너지 과소비에 길들여진 것은 아닌지 아니면 정부의 예측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전 정부의 에너지 정책 실패 때문인지 이유는 복잡하고 처방은 어렵습니다. 정부가 일단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대상과 금액을 확정했습니다. 오늘 뉴스9은 누가 어느 정도 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정부 계획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박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난방비 추가 대책의 핵심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큰 취약계층 지원금을 확대하는 겁니다. 정부는 기존 14만 4천 원의 지원을 받는 차상위 계층의 가스요금을 59만 2천 원까지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도 추가 지원을 통해 동일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다음 달까지 4달 동안 지원받을 수 있고 168만 7천여 가구가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중산층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빠졌습니다. 선심성 지원으로 에너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기 때문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요인을 자꾸 이렇게 줄여버리면 효과는 점점 없어지겠죠. 천문학적인 재원도 큰 부담입니다. 실제 이번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 비용도 3천억 원에 달합니다. 산업부는 과도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과 포퓰리즘 지적 등을 고려해 지원 범위 확대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추가 지원책으로 취약계층은 난방비 부담을 덜며 한숨 돌렸지만 추가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고 전기요금 인상까지 예고돼 있어 힘겨운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폭탄이라는 말이 큰 과장은 아닐 정도로 난방비 부담이 늘었습니다. 난방비 때문에 구멍난 가계부를 메울 길이 없다는 하소연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 달 새 가스비가 4배 가까이 올랐다는 집도 있습니다. 임서인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서울의 33평 아파트에 사는 김한나 씨는 1월 가스비 고지서를 받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지난해 12월 11만 원이던 가스비가 1월 40만 원으로 4배 가까이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월 같은 양을 썼을 때와 비교해서도 10만 원 이상 올랐습니다. 급등한 가스비의 부담이 크지만 6개월 신생아를 키우느라 난방을 줄이지도 못합니다. 아기가 있는 방은 또 춥지 않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식비 이런 데서 가스비를 충당해야 된다고 생각. 인터넷 게시판 등에는 1월 난방비 폭탄 고지서를 받고 부담을 호소하는 글이 연이어 올라옵니다. 설정 온도를 계속 20도로 맞춰놓고 생활했는데도 지난달 4만 7천 원이던 가스비가 16만 원까지 올랐다는 하소연도 있습니다. 주상복합 아파트 등
가스비 부담이 더 큰 주거지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30평대 12월 관리비가 이미 70만 원을 넘긴 한 주상복합 주민은 1월 고지서 교부를 앞두고 겁부터 납니다. 못 되지. 그냥 춥게 살아야지 뭘 어떻게 해요. 아직 겨울은 안 끝났고 강추위도 예고된 상황. 추가로 날아올 가스비 고지서에 시민들 가슴은 얼어붙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가스비가 이렇게 오르는 건 결국 수입 원가가 크게 뛰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주력 상품 수출 부진은 해가 바뀌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올 1월 무역 적자가 127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봄이 다가오지만 경제는 상당 기간 겨울 혹한기를 벗어나기 힘들 듯 보입니다. 보도에 장혁수 기자입니다. 새해 첫 달 우리나라의 수출은 462억 7천만 달러. 지난해 같은 달보다 17% 줄었습니다. 수입은 2.6% 줄어든 589억 6천만 달러로 무역 수지는 127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월별 무역 적자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고금리, 고물가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도 원인이지만 반도체 수출 악화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상반기에는 어렵고 하반기에 들어서부터 재고 소진이나 이런 과정 등을 거쳐가지고 회복될 것으로 보는 것들이 일반적인 관측인 것 같습니다. 반도체 주력 제품인 D램과 낸드 플래시 고정 가격이 각각 1.81달러, 4.14달러까지 떨어지면서 반도체 수출 하락폭이 지난해 10월 17.4%에서 지난달 44.5%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4분기에 10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는데 올 1분기 적자폭은 더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무역 수지와 수출 실적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고 거시경제적인 지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역 적자가 11개월 이상 지속된 것은 IMF 외환위기를 앞뒀던 1997년 이후 25년여 만입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이미 보도된 대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을 위해서 3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당시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고 남북관계가 극도로 경색되기 시작했는데 방북이 가능했겠냐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경기도에서 만들어진 비공개 보고서를 저희 취재진이 입수해서 봤더니 적어도 경기도 차원에서 방북을 추진하는 게 분명해 보이는 내용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지사의 방북을 요청해달라는 공문을 북한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기도가 2019년 5월 작성한 해외 출장 비공개 보고서입니다.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중국에서 북한 인사들과 만나 논의한 16개 대북 협력 사업 진행 상황이 정리돼 있습니다. 회의 결과 첫 번째 항목에 이재명 지사 방북 추진, 북한 관광 또는 기업 고찰단과 함께 방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특히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남북 협력 사업은 단절된 상황이었으나 북측과의 협상은 긍정적으로 이루어졌다고도 평가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하노이 결렬 이후 방북을 추진했다는 건 허무맹랑하다고 했지만 문서로 확인된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 미국 정부마저 북측과 대화를 진전할 수 없던 경색된 상황에서 경기도지사가 방북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경기도가 북한 아태위에 보낸 또 다른 공문. 2019년 11월 이화영 당시 부지사가 결재한 공문으로 이 지사를 북한에 초청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이때는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에 300만 달러를 건넸다고 검찰에 진술한 시점과 일치합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지급한 300만 달러를 이 대표가 알았는지 확인하는 한편 뇌물로 볼 수 있는지 법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사정이 이렇습니다. 김성태 씨와 이재명 대표의 관계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지기는 이화영 부지사가 전화를 바꿔주어서 통화 한 번 했다는 것 정도인데 검찰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두어 차례 통화를 더 했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말이 자꾸 바뀌면서 직접 만났을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국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될 때 이재명 대표와는 연락한 적도 없다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이재명 대표는 전혀 모르십니까? 연락한 적도 없고요. 측근들도요? 아니 모릅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를 통해 한 차례 통화했다고 진술했는데
최근 한두 차례 더 통화한 적이 있다고 추가로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모 변호사가 두 사람 사이 통화를 연결해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 측근으로부터 2019년 12월 술자리에서 이 변호사가 전화를 바꿔줘 김 전 회장이 이 대표와 통화하는 걸 봤다는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이 변호사는 이 대표와 그럴 관계가 아니다라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여전히 이 대표를 만난 적은 없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만 김 전 회장과 이 대표 모친상 때 양측의 측근 인사가 문상차 서로 오간 적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이 대표와의 통화 여부도 부인했다 번복한 만큼 두 사람이 직접 만났을 가능성도 확인 중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도 당시 경기도의 대북 사업과 관련한 여러 의혹들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경기도가 추진했던 여러 사업 전반을 감사한다는 거지만 여기에 대북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서 민간 단체를 통해 북한으로 건너간 돈의 불법성 여부를 확인하는데 감사의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어서 이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5년 만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를 지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추진사업 전반이 감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감사원은 이틀 전 예비감사에 착수하며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역화폐 사업 등의 관련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중 경기도가 추진했던 대북 사업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걸로 알려졌습니다. 아태평화교류협회는 경기도로부터 20억 원가량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받아 2018년과 이듬해 북한 인사들이 참여하는 국제행사를 열었고 대북 묘목 지원 사업 등을 추진했습니다. 아태협 외에 다른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도 있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10억 원 상당의 밀가루 1,651톤과 산림 복구를 위한 5억 원 상당의 묘목 11만 본 지원을 감사원 관계자는 경기도에서 공식적으로 추진한 사업 내용은 충분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검찰이 아태협의 대북 송금 의혹을 조사 중인 가운데 대북 송금의 불법성 여부와 책임 소재를 가리는 작업으로 이어질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이렇게 대북 송금 문제가 검찰 수사의 또 다른 뇌관으로 급부상하면서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에 북한 리스크까지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대장동 의혹이 오히려 뒷전으로 밀리는 분위기이기도 해서 민주당을 취재하는 장용욱 기자에게 그 배경을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 기자 어서 오십시오.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에 추진했던 북한 사업들을 시기적으로 보면 대선 플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시간을 되돌려보면 성남시장이던 2017년에 이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 깜짝 3위를 한 이 대표는 2018년에 경기지사까지 당선이 되면서 단숨에 유력 차기 주자원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예. 여기에 2018년 3월에 이 안희정 당시 충남지사가 성폭행 혐의로 낙마를 했고 그 4월에는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 사건이 터지면서 이 당내에서 친문 주자들은 치명상을 입게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대표가 그 대안으로 떠오른 겁니다. 뭐 당시 분위기가 그렇기도 했겠습니다만 이 대표 입장에서는 경기 도정을 뛰어넘는 또 다른 큰 업적이 좀 필요했을 가능성이 높고 자 그런데 여기에 통일부가 아니라 쌍방울과 또 민간단체가 끼어 있다는 게 좀 이상하긴 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이 대표가 당시에 이 정권 주류인 친문 진영과 매우 껄끄러웠던 사이였다는 점이 주목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 대표는 2017년 대선 경선 때 당시 문재인 후보를 고강도로 공격을 했고 다음에 친문 핵심인 전해철 후보와 맞붙은 경기지사 경선에서 이게 치열해지자 당시 친문 진영은 이 대표의 탈당까지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당시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괴로운 일이지만 그러나 저는 이 시점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기지사가 되고 나서도 이 친문 진영과는 거리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 때문인지 2018년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 이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과 최문순 강원지사는 방북단으로 갔지만 이재명 경기지사는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통일부의 도움을 받을 형편이 못 됐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될 텐데 쌍방울을 통한 불법 송금 의혹도 이재명 지사가 이 방북단에서
빠진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직후입니다. 한번 살펴보면 이 대표가 이 평양 정상회담 방북단에서 제외된 직후에 당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한 달에 2번이나 방북을 했고 그 다음 달에는 경기도에서 열린 남북 교류 행사에서 이 대표 방북도 논의가 됐습니다. 이 당시 영상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명 교지사가 육로로 평양을 방문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이종혁 원장께서 그렇게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렇게 추진했지만 이듬해 2월에 이 하노이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이 소득 없이 끝나자 이 대표 방북 추진도 지지부진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경기도 비공개 보고서를 보면 이 하노이 회담 이후에도 경기도는 이 지사 방북을 추진했는데요. 검찰은 바로 이 과정에서 쌍방울을 통해서 3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결국 쌍방울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북한 방문의 돌파구를 찾은 걸로 보고 있는 겁니다. 추정하자면 이 지사의 대선 플랜과 쌍방울의 사업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도 그 점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 쌍방울이 2019년 초에 북한 측과 이 대표가 만약에 차기 대선에서 대통령이 될 경우에 이 북측 광물자원 채굴권을 가져오는 대가로 북측에 1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은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이 채굴권을 통한 기업 활동에만 염두를 한 것이 아니라 이 검찰은 쌍방울 김선태 전 회장이 그동안 기업 인수합병으로 사업을 키워왔다는 점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바로 북한 이슈를 통해서 주가 시세 조정을 노렸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여러 가지 정황이 지금 많이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이 정도 상황이면 이재명 대표가 해명이든 설명이든 당시에 경기도 지사였으니까 뭔가 입장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당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재명 지사는 별다른 입장을 안 내다가 최근 들어서는 좀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바로 어저께 이 대북 송금건에 대해서 검찰의 신작 소설이 나온 것 같은데 이 종전의 창작 실력으로 봐서는 잘 안 팔릴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또 이 대표 측도 새로 불거진 이런 북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최소 내년 총선까지는 자리를 지키겠다는 뜻을 은근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 탄압 구도로 가겠다 이런 의도로 봐야 되겠군요. 정영욱 기자 잘 들었습니다. 검찰 수사가 이재명 대표를 전방위로 쥐어오면서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과 이상민 장관 탄핵 카드로 맞불을 놓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대규모 장외 집회에 앞서 오늘은 강경파 의원 40여 명이 국회 본관에서 밤샘 농성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여당은 이재명 방탄에 몰두해 파멸의 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권원영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진상조사 TF 첫 공개 회의를 열고 특검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이 끝내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민주당은 비상한 각오로 특검을 반드시 관철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 소속 의원들도 국회에서 특검 수용을 주장하는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여 의혹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국민들께 알리고 특검법을 반드시 제정하기 위한.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도 발의하기로 했는데 강경파 의원 41명은 국회 로텐더홀에 모여 밤샘 토론을 하면서 세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지도부는 총동원령을 내린 4일 장외 집회에 앞서 여론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명계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조홍천 의원도 긴급 최고위가 아닌 의원총회에서 결정하는 게 좋았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우리 당 전체가 나서서 방탄 보호막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나올 것 같아요. 여당은 당대표의 개인 비리에 당의 운명을 건다는 건 민주당이 파멸의 길로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와 검찰을 공격하며 방탄을 위한 여론전에 화력을 집중해봤자 진실은 법정에서 증거와 법리로 가려지게 됩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안철수 의원 측이 친윤계 핵심인 장제원 의원과의 통화를 근거로 이른바 김장연대는 금이 갔고 윤심도 김기현 의원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양측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장제원 의원은
비난의 수위가 도를 넘었으니 자중하라는 경고 전화를 제멋대로 해석했다며 반발했고 대통령실도 안 의원 측의 이른바 윤심 마케팅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송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발단은 안철수 캠프의 김영우 선대위원장이 거론한 김기현, 장제원 연대 균열론입니다.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걱정이 많더라고요. 김장연대 없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인간적으로 좀 섭섭하긴 할 것 같아요. 오늘은 안철수 의원까지 직접 나섰습니다. 김장연대 그 내용이 과연 맞는 내용인지 윤심이라든지 많은 게 사실과 다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에 대해 장제원 의원은 안 의원 측이 사적인 통화를 왜곡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안 의원 측이 도를 넘는 마타도어를 해 자중하자고 항의 전화를 한 걸 마음대로 왜곡한 것이라며 내가 윤 대통령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 없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안 의원 캠프를 겨냥해 대통령을 팔아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기현, 안철수 두 후보는 나란히 대구를 찾았습니다. 전당대회가 100% 당원 투표로 치러지는 만큼 두 후보는 당원 비중이 20%가 넘는 TK 표심을 잡기 위해 집중 공략에 나섰습니다. 안철수 후보께서는 자꾸 윤심팔이를 하시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당당하게 안철수의 상품으로 승부하시도록 하시죠. 결국은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후보들 중에서 누가 더 득표력이 있는가, 누가 더 확장성이 있는가.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서울의 택시 기본요금이 오늘부터 4,800원으로 1,000원 올랐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거리 대비 시간 대비 요금도 오른 데다가 야간 할증이 오른 지 불과 한 달밖에 안 된지라 요금 인상 체감은 더 컸습니다. 쭉쭉 올라가는 택시 미터기 보기 겁난다는 승객이 많았습니다. 기사들도 4년 만에 오른 택시 기본요금이 되려 고객 감소로 이어지는 건 아닌지 걱정했습니다. 고소정 기자입니다. 서울역 앞 택시 승강장에 빈 택시가 늘어섰지만 일부 시민은 택시비 부담에 버스 정류장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학생이다 보니까 택시도 주로 이용하는데 이렇게 조금씩 오르다 보니까 부담도 많아지고. 취재진이 직접 택시를 타봤습니다. 서울역을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미터기가 빠르게 움직이더니 20분 만에 13,000원을 넘어섭니다. 1,000원 오른 기본요금의 적용거리가 400m 짧아졌고 31초에 100원씩 오르던 요금도 30초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역에서 이곳 강남역까지 11km에 5,000원가량이 더 나온 17,000원이 나왔습니다. 4년 만에 요금 인상이다 보니 곳곳에서 불만이 나옵니다. 택시를 탔는데 평소보다 택시 요금이 좀 많이 나와서 앞으로 이건 좀 아니다 싶더라고요. 심야 할증 요금 인상이 겹쳐 밤에는 10km 기준 택시비가 4,000원 이상 오를 수 있습니다. 일부 시민은 울며 겨자 먹기 심정으로 택시를 탑니다. 22,000원 나와서 근데 비싸도 짐이 많아서 탈 수밖에 없어요. 오는 4월엔 서울의 버스와 지하철 요금 인상도 예고된 상태라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은 갈수록 커질 전망입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3년 만에 공공기관 채용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고용 한파까지 예고된 상황이다 보니까 인산인해를 이뤘는데요. 신규 채용 규모도 6년 만에 가장 적어서 취업 준비생들의 간절함은 그 어느 때보다 컸습니다. 배상윤 기자가 박람회장에 다녀왔습니다. 채용 공고문을 유심히 보는 취업 준비생들. 상담 부스에는 빈 의자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미래의 신입 직원을 선발하는 공공기관 직원들도 쏟아지는 질문엔 정신이 없습니다. 3년 만에 코로나도 풀리고 해서 진행된 거라 물을 마실 틈도 없이 계속 찾아와 주셔서 질문해 주시고. 이번 공공기관 채용 박람회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처음 열린 만큼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특히 올해는 취업자 수가 작년의 10분의 1로 줄어드는 매서운 고용 한파가 예고된 상황. 취준생들의 절박함은 더 커졌습니다.
졸업을 하고 나서 실전에 들어오니까 이런 박람회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찾아보게 되고 올해 안으로 꼭 취업을 하고 싶은 누구보다 절실한 마음이 있어요. 뽑히는 것도 이제 많이 줄어들었다 보니까 좀 까다로워진다는 것도 좀 느낄 수 있었고 이제 그거에 맞춰서 조금 준비를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 올해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규모도 22,000명으로 2017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적습니다. 경기 침체와 조직 효율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그간 비대해진 공공기관을 효율화하면서도 신규 채용 여력을 최대한 확보하여 기다렸던 취업 박람회와 좁아진 채용문이 엇갈린 현장에서 취준생들의 얼굴엔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예전보다 많이 나아지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직원 뽑을 때 성차별하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35세 이하 여성만 지원 가능하다거나 훈훈한 외모의 남성만 뽑는다는 채용 공고를 내거는 건데요. 고용부가 이 같은 남녀 고용평등법 위반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수치료사 오승은 씨는 남자만 뽑는다는 병원들이 많아 취업에 애를 먹다 최근에야 좁은 문을 뚫었습니다. 남자가 아무래도 여자보다 힘도 세고 하니까 그렇게 좀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기술이 더 중요한 직업이라 가지고. 고용부가 조사해보니 1988년에서 2002년생 여자만 지원 가능이라고 내건 당구장도 있었고 홀서빙 직원 채용에 172cm 이상 훈훈한 외모를 조건으로 한 음식점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9월 한 달간 구인 광고 14,000건을 조사한 결과 6.6%인 924곳에서 성차별적 채용 공고가 적발됐습니다. 여자라서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고 싶어 하고 그 일에 대한 능력이나 열정이 있다면 일단은 일을 잘해야 되는 게 첫 번째니까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남녀 고용평등법은 업무 특성상 불가피한 사정이 없으면 남녀를 구분해 뽑거나 신체 조건 등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적발된 업체에 성차별적 문구 정정을 서면 경고했고 따르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은행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강도가 현금 3,700만 원을 훔쳐 달아났다가 10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은행 직원과 동네 주민이 몸을 던져서 강도를 막아선 건데요. 김다로 기자입니다. 검은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성이 흉기로 은행 직원들을 위협하며 구석으로 몰아붙입니다. 강도는 1분 20초 만에 창구에서 현금을 쓸어 담고 달아납니다. 강도가 준비해둔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나려 하자 뒤쫓아온 직원이 몸을 날려 넘어뜨립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주민들도 달려와 다시 일어나 도주하려는 강도범을 또 넘어뜨립니다. 연거푸 넘어진 은행 강도는 결국 이곳에 오토바이와 돈가방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200m 밖에 못 간 채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결국 은행 강도 40대 A씨는 긴급 신고 버튼을 누르고 뒤쫓은 농협 직원들의 활약으로 범행 10여 분 만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몸이 먼저 반응한 것 같습니다. 피땀 흘려 모은 돈인데 또 이렇게 허투루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지키고자 해. 경찰은 A씨가 도박 빚을 갚으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넷 도박 빚이 한 2억 된다더라고요. 은행이 한산하니까 은행을 오늘 범행 장소로. 경찰은 A씨에게 특수강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지난달 고속도로에서 47중 추돌 사고가 일었죠. 블랙아이스 때문이었는데요. 운전자 입장에서는 날씨가 좋지 않은 날은 조심한다고 하지만 도로에 블랙아이스가 낀 상황까지 세세히 알기는 어렵죠. 또 비슷한 예로 작년 여름 폭우 때는 비가 올 만큼 온 뒤 안내 문자가 와서 분통을 터뜨린 분 많았는데요. 기상청이 올해부터는 주의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신경희 기자가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에 흩뿌려진 파편들. 지난달 15일 구리포천 고속도로에서 47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살얼음 블랙아이스 때문에 한 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중부내륙 고속도로를 시작으로 휴대폰 길 안내 앱으로 팝업 경고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전방에 결빙이 43m 이어진다는 식입니다.
교통사고 주범인 안계정보도 같은 방식으로 띄웁니다. 여름철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를 내는 게릴라성 폭우도 사전에 알리기로 했습니다. 극한 폭우 시에 최소 20분 전에는 국민들에게 특보 차원을 넘어서 조금 더 강력한 메시지를 시간당 50mm 이상 집중호우가 감지되면 사전에 해당 지역 주민에게 알리는 겁니다. 지자체나 행정안전부를 거치지 않고 기상청이 직접 문자를 보내 시간을 단축합니다. 비닐하우스 붕괴 주범인 습설 예보도 신설됩니다. 물기가 많아 무거운 습설은 철제 구조물도 무너뜨립니다. 기상청은 기후변화로 위험 상황은 더 늘어날 것이라며 예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어제 오늘 기온이 올라서 활동하기 좀 낫다 싶으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부산은 15도에 육박할 정도였고 덕분에 산에서는 봄의 선물이라는 고로쇠 수액 채취가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봄이 오나 했는데 내일부터 주말까지는 다시 겨울입니다. 변덕스러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수령 30년이 넘은 아름드리 나무에서 맑은 수액이 흘러나옵니다. 뼈에 좋다고 알려진 고로쇠 수액입니다. 입춘 즈음부터 3월까지 채취할 수 있어 봄의 선물이라고도 불립니다. 포근해진 날씨에 낮과 밤의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면서 고로쇠 수액 채취도 시작됐습니다. 날씨가 훨씬 더 좋아서 오늘은 제대로 물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입춘을 사흘 앞두고 경남 함양 한 서원에서는 입춘첩을 내걸고 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가에서는 보송보송 솜털이 난 갯벌들이 봄마중에 나섰습니다. 너무 보송보송하게 핀 게 봄이 다가온 것을 너무 몸소 느끼게 되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부산이 14.6도, 광주 10.7도, 서울 4.8도까지 오르는 등 평년보다 5도 정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 날씨가 또 변덕을 부립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영하 6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겨울 추위가 다시 찾아옵니다. 변덕스러운 날씨는 입춘인 주말까지 이어진 뒤 다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TV조선 정아람입니다. 충남 서산 부석사 불상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석사의 고려 불상은 왜구가 약탈해 갔다가 한국 절도범들에 의해서 국내로 반입됐는데요. 일본이 소유권을 갖는다는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석사 측의 손을 들어줬던 1심 판결이 뒤바뀐 겁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일본 관음사에 있다 2012년 절도범들이 국내로 들여온 금동 관음 보살좌상입니다. 고려시대 충남 서산 부석사에서 제작됐다가 이후 왜구가 약탈해 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1심 법원은 불상이 도난이나 약탈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운반돼 원래 소유자인 부석사에 인도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뒤집혔습니다. 2심 재판부는 왜구가 불상을 약탈해 불법 반출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소유권은 부석사가 아닌 일본에 있다고 봤습니다. 국제사법상 원소유국인 일본 민법을 따라야 하는데 일본 민법상 취득시효가 20년이므로 1953년부터 불상을 보관해온 일본 관음사의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또한 1330년 불상을 제작한 부석사가 현재의 부석사와 동일한 종교단체인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6년 만에 패소 판결에 서산 부석사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판례하고 견주어 봐도 모순된 판결을 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판결이 소유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며 불상 반환 문제는 유네스코 협약이나 국제법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시내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사려면 여권이 필수죠. 오는 4월부터는 여권 없이 휴대전화 인증만 하면 구입이 가능해집니다. 이 코로나 여파로 타격을 입은 면세업계를 돕기 위한 조치인데요. 업계에 숨통을 틔워줄지는 의문입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시내 면세점 화장품 코너. 한 시민이 상품을 고른 뒤 결제를 합니다. 여권 한번 보겠습니다. 네, 결제 완료되셨습니다.
현재는 시내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려면 이렇게 여권을 제시해야 하는데요. 앞으로는 이 여권 없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정부가 면세품 구매자의 신원 확인을 여권이 아닌 모바일 인증 방식으로 바꿔 오는 4월부터 시내 면세점에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면세점 편의 제고하는 목적이 가장 크고 면세 사업자에 대해서는 물류 비용 절감이나 유동성 위기 해소에 좀 지원이 되지 않을까. 시민들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시내에 나왔다가 진짜 면세 물품 구해야 되겠다 할 때 너무 편리하죠. 이거 꼭 여권을 소지 안 해도 되니까. 관세청은 또 그동안 면세점 몰에서만 가능했던 면세품 온라인 판매를 국내외 오픈마켓 등 일반 포털 사이트로 확대하고 면세점 특허 수수료 납기는 연말까지 연장합니다. 지난해 국내 면세점 이용객이 코로나19 확산 이전의 4분의 1 수준일 정도로 매출 회복이 더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국인 관광객 수가 크게 늘지 않는 데다 원달러 고환율이 지속되고 있어 면세업계의 빙하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앞으로 6시간쯤 후면 미국의 새로운 기준금리가 발표됩니다. 연준이 이번에는 0.25%포인트 인상에 그치고 조만간 금리 인상 중단 수순에 들어갈 거란 기대감이 시장에 확산되면서 뉴욕은 물론이고 국내 증시까지 일제히 들썩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을 이끄는 파월 의장이 이 같은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는 발언을 해줄지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전문가들의 예상은 신중론에 기울고 있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내일 새벽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만 올릴 확률 99.9%. 긴축 시대가 3월을 전후에 끝날 거란 시장의 기대에 뉴욕 증시는 또 한 번 활짝 웃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지난달에만 10.5% 오르며 지난해 7월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증시도 매수세에 힘입어 1% 이상 오른 채 마감했습니다. 장밋빛 전망엔 이유가 있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의 상승세가 지난해 12월 주춤한 데다 물가 오름세를 부추길 수 있는 고용비용 지수도 예상치를 밑도는 상황. 연준이 주목하는 주요 지표에 잇따라 긴축 제동의 청신호가 켜진 겁니다. Over the past 6 months, inflation has gone down every month, and God willing, will continue to do that. 하지만 섣부른 판단은 경계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It's not yet time to declare victory and go home. There is an enormous demand for labor. And then on top of that, households have accumulated a lot of savings through these last 2 years. 뉴욕 라이프 인베스트먼트의 로렌 군윈 전략가는 연준이 잠시 멈춘다 해도 그건 경제가 역전된다는 신호로 주가 랠리도 단기적일 수 있다는 의미라고 경고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첫 지방 일정으로 경북 구미의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았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이어 넉 달 만에 다시 대구 경북 지역을 찾은 겁니다. 그 정치적 의미는 홍현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경북 구미 금호공과대학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스마트폰 충전기를 만드는 스마트 공장을 둘러본 뒤 수업도 참관합니다. 정말 나라의 희망이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해주셔서 파이팅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고급 기술 인력 양성을 목표로 설립한 금호공대에서 첫 인재 양성 회의를 연 윤 대통령은 맞춤형 인재 양성을 강조했습니다. 국가가 살아남는 길은 오로지 뛰어난 과학기술 인재들을 많이 길러내는 것입니다. 이어 구미 산단에 위치한 반도체 제조업체 SK 실트론을 찾아 반도체칩 핵심 소재 생산 공정도 둘러봤습니다. 세액 공제를 대폭 높이고 또 정책적 노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 생가에는 지지자 2천여 명이 모여 방문을 환영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윤 대통령은 방명록에 위대한 지도자가 이끈 위대한 미래를 국민과 함께 잊지 않고 이어가겠다고 썼습니다.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 경북에서 최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세를 보이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예, 요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챗 GPT라는 인공지능 채팅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입니다. 사람처럼 대답을 내놓고 답변 수준도 상당히 전문적이고 높아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얼마나 발전할지 주목하면서도 걱정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어떤 기술인지 문제점은 없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일단 생소한 분들도 많을 테니까 챗 GPT, 이게 어떤 기술입니까? 네, 미국 오픈 AI가 개발한 자연어 인공지능 모델입니다. 예. 사용자가 질문을 입력하면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대답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제가 한 설명은 사실 챗 GPT에 물어봐서 얻은 답변을 그대로 읽은 겁니다. 이 막대한 양의 정보를 잘 짜깁기 해서 답을 주기 때문에 사람의 버금가는 언어 능력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니까 인터넷에 AI,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걸로 보면 되겠는데 능력이 대체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 화제입니까? 네, 미국 로스쿨 시험과 의사 면허 시험을 통과했다고 하고요. 이 기획서나 기사를 써줄 수 있을 정도로 전문성이 높습니다. 얼마 전에 미 하원에서는 한 의원이 법안을 소개하면서 이 챗 GPT가 작성한 열선문을 그대로 읽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도 언급을 했었는데요. 대통령 신년사를 챗 GPT가 써보도록 했더니 이 몇 자 고치면 그냥 나가도 될 정도로 정말 훌륭하더라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예, 이 정도면 저희 같은 기자들도 직업 잃게 될지 않을까 걱정인데 반응이 폭발적이겠군요. 네, 나온 지 2달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이 하루 사용자 1,000만 명을 돌파하는데 인스타그램은 1년 가까이 걸렸는데 챗 GPT는 겨우 40일이 걸렸습니다. 영국의 한 일간지는 구글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했고 또 아이폰이 나왔을 때와 맞먹는 수준의 충격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예, 구글은 끝났다. 충격적인 제목이네요. 그런데 혹시 잘못된 대답을 하지는 않습니까? 네, 전반적으로는 상당히 전문성이 높은데요. 다만 지금은 2021년 5월까지 나온 자료만 입력이 돼 있다 보니까 이 최신 정보에 대해서는 정확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2022 카타르 월드컵 우승국을 물으면 이 엉뚱한 대답을 내놓거나 모른다고 하는 식입니다. 이 수많은 데이터 가운데 가장 많이 거론된 걸 채택하기 때문에 이 가끔은 틀린 정보를 고르거나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는 문제도 생깁니다. 예, 그러니까 잘못된 판단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국내 스타트업이 선보였던 AI 챗봇 이루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처음에는 화제가 됐다가 사회적 약자를 향한 혐오와 차별 발언으로 논란이 돼서 사라졌는데요. 예. 이 일부 이용자가 입력한 글을 이루다가 그대로 학습해버린 탓이었는데 이 챗 GPT 역시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쪽으로 얘가 어떤 결정을 하거나 판단하거나 생성을 하니까 평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남녀 문제도 지금 많이 바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과거의 데이터로만 갖고 AI가 결정을 해버리면 과거에 공정하지 못했던 게 확 그대로 지속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게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리포트를 대신 쓰게 한다거나 이건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윤리 문제 말이죠. 맞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베끼기입니다. 세계적인 언어학자 노암 촘스키 교수는 챗 GPT는 첨단 기술을 활용한 표절 시스템이라면서 인문 사회과학 분야에서 표절이 더 쉬워질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당장 미국 뉴욕시는 모든 공립학교에서 챗 GPT 접속을 막았고 또 영국의 대학들은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러나 막는다고 될 일은 아닐 것 같은데 개발사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오픈 AI사는 이 챗 GPT로 작성한 글을 가려내는 도구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또 출력하면 이 식별 무늬가 찍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요. 사실 인간이 어떻게 쓰느냐에 이 챗 GPT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봐야 합니다. 예, 대단한 기술 같긴 한데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결국 또 인간의 몫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군요.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마크롱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개혁에 프랑스 전역이 들끓고 있습니다. 지난 1차 시위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파업을 선언하고 거리로 나와서 더 내고 늦게 받는 개혁에 반대했습니다. 변지영 기자입니다. 깃발을 든 수천 명의 시위대가 구호를 외치고 파리 도심을 행진합니다. 프랑스 노동자들이 생업을 중단하고 또다시 거리로 나온 겁니다.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2차 시위는 250개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고 노동계 추산 280만 명이 참가했습니다.
La réforme, elle est injuste. Moi, je suis contre la retraite à 64 ans parce que ça va pénaliser celles et ceux qui ont les métiers les plus pénibles. 일부 지역에선 시위대가 조명탄을 쏘자 경찰이 최루탄으로 진압하며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교사 절반이 파업에 동참하면서 학교가 문을 닫았고 교통, 정유, 노조 등이 시위에 나서면서 대중교통을 비롯한 인프라가 마비됐습니다. 지하철역마다 운행 차질 안내문이 붙었고 파리 오를리 공항 항공편 20%가 취소됐습니다. Je soutiens le mouvement, mais je ne comprends pas pourquoi c'est nous qui sommes impactés. Nous, ceux qui vont être directement impactés par les grèves, je ne comprends pas. 집권 2기를 맞은 마크롱 정부는 연금 수령 시점을 64세로 연장하지 않으면 적자를 면하기 어렵다며 1기 때처럼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12년 만에 연합전선을 구축한 주요 8개 노조는 오는 7일과 11일 추가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한국 스노보드의 샛별 최가온 선수가 지난 주말 미국에서 열린 엑스게임 대회에서 깜짝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올림픽 톱 랭커들이 출전한 쟁쟁한 대회였는데요. 만 14살 최연소 우승 기록으로 스타 탄생을 알렸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마지막 4차 시기 15살 최가온에게 긴장감이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반대쪽으로 날아올라 가볍게 2바퀴를 돌며 기세를 올리더니 1080도 무려 3바퀴를 회전하는 고난이도 기술까지 완벽하게 해냅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은메달리스트 등 엄청난 경쟁자들을 물리친 중학생 소녀의 깜짝 우승. 만 14세 3개월로 올림픽 2연패를 달성한 천재 스노보더 클로이 김의 대회 최연소 우승 기록보다 6개월 빠릅니다. 축하해요. Congratulations. The youngest women's snowboard gold medalist. I'm so happy. 최가온은 7살 때 재미로 시작했던 스노보드에 푹 빠지며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없는 여름엔 스노보드 하프파이프와 비슷한 스케이트보드를 타며 기량을 끌어올렸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는 클로이 김을 가르친 벤자민 코치의 지도 아래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며 지난해 주니어 세계선수권에서 최연소 금메달리스트의 쾌거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첫 성인 무대 데뷔전에서 깜짝 우승으로 대형 사고를 친 최가온. 그동안 트레이닝했던 게 한 번에 빛을 보이는 것 같아서 기쁘고 2026년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초 동계올림픽에서의 금빛 질주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책 정말 잘 읽었어요. 그래요? 나도 아직도 못 읽었는데. 하루아침에 거짓말을 못하게 된 국회의원이 선거 앞둔 출판 기념회에서 진실의 입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격려차 왔습니다. 알바 써서 사재기 한 거예요. 제가 안 쓰고 대필 작가가 썼어요. 석달에 정치인 출판 기념회의 진실이 영화처럼 적나라하게 담긴 녹취가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어느 교육감 측 관계자가 선거 때 상대 후보가 사퇴해 준 대가로 출판 기념회 수익금을 주는 게 가장 자연스럽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출판 기념회 하면 줄 돈의 절반 이상은 정리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자 사퇴 후보 측이 7개의 절반이냐고 되묻죠. 여기서 개는 억 단위를 가리킵니다. 출판 기념회가 가장 자연스럽다는 얘기는 또 무슨 뜻일까요? 정치 후원금은 영수증 발행, 선관위 신고, 회계검사까지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투명하게 운영해야 합니다. 반면 출판 기념회 이른바 책값은 아무 제한 없이 받아서 아무데나 써도 됩니다. 그래서 정치인 출판 기념회가 공공연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모금회로 불린 지도 오래됐습니다. 중앙선관위 노태학 위원장이 출판 기념회 모금액을 정치자금에 포함시키고 책값은 책 정가대로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출판 기념회 금품 수수 금지를 비롯한 법 개정 의견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정가에는 황당하고 회개한 출판 기념회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국회 산자위원장 시절 사무실에 카드 단말기를 차려놓고 피감 기관들에게 자신의 시집을 팔았습니다. 경이로운 알뜰 살림으로 장안의 화제를 모았던 황희전 문체부 장관은 출판 기념회 수입 7천만 원으로 아파트 전세 대출금을 갚았다고 했죠. 어느 광역시장은 선거 직전 출판 기념회에 2만 명이 다녀갔다고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힘센 정치인들이 출판 기념회로 10억 원을 모았다는 뒷말도 심심찮게 나옵니다. 이제 또 총선이 다가오니 이런 뉴스 등장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그래도 국민 눈치는 보였던지 여야 가리지 않고 쇄신이니 혁신이니 외칠 때마다 돈 받는 출판 기념회 금지를 빠뜨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치가 언제 제 손으로 제 머리 깎는 장면을 보여준 적이 있었던가요? 대필 작가에게 쓰게 하는 경우 고려가 국회의원은 3천에서 5천만 원쯤 된다고 합니다. 그런 책들은 아무리 비싸게 샀어도 곧장 쓰레기통으로 사라지기 십상입니다. 아무리 책의 가치가 떨어진 시대라고는 하지만 이건 책에 대한 모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2월 1일 앵커의 시선은 쓰레기를 줄입시다 였습니다. 찬바람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미세먼지는 해소됐지만 기온은 크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보통 이맘때에 겨울 추위가 예상되는데요. 춘천이 영하 10도, 서울은 영하 6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남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광주와 대구가 영하 3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보다는 5도 정도 낮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구름만 다소 지나겠는데요. 대신 날이 건조한 가운데 동해안 쪽으로는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 소식이 없기 때문에 건조한 날씨는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화재 사고에 취약한 만큼 불조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벌써 2월입니다. 2월 1일 수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